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F-21이라는 우리 자체 전투기를 비록 엔진은 외국에서 쓰고 많은 것을 외국하고 협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이, 특히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F-21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겨울도 이제 끝마무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최근 생포된 북한군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또 이들이 얼마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측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턱이 다쳐가지고 말을 못했지만 그 눈빛만 봐도 비록 북한군이지만 나하고 같은 동포라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북한군을 포로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위험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2명을 잡는 데 그친 이유는 대부분의 북한 군인들이 포로가 되느니 자폭을 하거나 또는 동료가 사살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공산군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러시아군만 해도 그들은 교리상으로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일단 감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국립묘지에 이렇게 이장을 하는데 공산군은 그렇게 안 하고 현지에서 소각을 합니다. 화장이라고 제가 표현도 안 하겠는데 소각을 해버리는 이런 관행들을 갖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주 이유는 북한군한테는 야, 너희가 포로가 되면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한다.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폭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내가 내 동료지만 저 친구가 포로가 되면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살점을 깎아내고 뼈를 깎는 그런 고문을 할 텐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저 친구를 죽이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살인이 아닌 그런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비인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북한에서 이렇게 세뇌당한 이런 군인들이 굉장한 그런 전투력을 발휘하면서도 실상 즉 진실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기네들을 때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이 되면 이번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순진한 청년으로 20살짜리 청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실상과 독재국가의 어떤 현실 그러면서도 희망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국내 송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헌법상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일단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도의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올지 또 제3국으로 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들이 북한군으로 참전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도매급으로 그냥 다른 러시아 포로하고 교환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돌려받으려면 이 둘도 반드시 포함시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러시아로 가면 결국에는 북한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형되거나 처형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사람 죽이는 방법이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의적으로라도 이 2명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군이 귀순했을 때 기자회견 등 절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90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무장 군인들을 침투시켜서 여러 가지 군사작전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하고 교전도 붙고 생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지, 또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탐문하게 되죠. 그 외에는 이제 북한 내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에서 난파되는 그런 공작원, 군인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신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지금도 그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북한군이 작년에 투입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을 때 많은 외국 언론과 또 우리 국내에서는 북한군이 뭐 소모품이다, 탄알바지용으로 된다, 시험도 틀리고 전투 경험이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비아냥에 가까운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그런 평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하고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북한군이 하여간 정신무장이 대단하다, 호로가 되지 않고 하는 것도 뭐 물론이지만 가미가제식으로 공격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복격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소부대 전술, 사격술, 이런 것도 잘 돼 있다, 체력도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투입되어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술적, 작전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평가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혹자들은 10,000명, 15,000명 중에서 4,000~5,000명이 사상자가 났다, 대략 한 1,000명 이상이 죽었고 나머지 한 3,000~4,000명이 부상을 당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북한군이 뭔가 좀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 숫자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영국군이 8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2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4,00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었지만 우리가 영국군을 탄알바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러한 아주 유능한 군대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시켰고,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드론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많이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의 능력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아니라 현대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됩니다. 한두 명 보내가지고는 안 되고 워낙 여러 분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은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100명은커녕 한 명도 지금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지금 실전 경험을 얻는 동안에 우리는 간접 경험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러우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행히도 우크라이나는 그때 초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도 뭐 그렇게 쉬운 전쟁을 하는 건 아닌데, 러시아는 하여튼 맞고 푼다고 할까요? 지금 사람을 갖다 그냥 탄알바지로 쓰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다시 G7으로 초대를 하겠다, 재건에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자기네들도 전쟁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분쟁,
중단, 평화라기보다는 분쟁 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당장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3 내지 6개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3 내지 6개월은 돼야 된다. 그래서 벌써 미국은 어떤 완충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토도 아닙니다. 유럽의 능력 있는 국가들이 그 완충지대를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주장해왔던 2014년도 이전의 국경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그거는 뭐 안 된다. 나토 가입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쉬운 휴전 협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협상을 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 내지 6개월이라고 했지만 3 내지 6개월도 어쩌면은 낙관적인 그러한 숫자인지도 몰라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물에 미국이 투자함으로써 미국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미국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관심 갖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힘없는 나라,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나라는 어떤 서러움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서러움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시 하고 나름대로 국방과 자주국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K방산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은 순위로 매기기는 뭐 그렇지만 글쎄요, 한 12, 20위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그 한 발짝 도약을 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도 너무 많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 실패를 해도 뭔가 배웠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이런 제도 하에서는 현재 이상으로 뛰어넘기가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성비라는 말을 쓰지만 결국은 좀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의 다른 기술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방산에 막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K방산이 우수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고쳐야만이 우리가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기술력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F-21이라는 우리 자체 전투기를 비록 엔진은 외국에서 쓰고 많은 것을 외국하고 협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능력이 특히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F-21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KF-21이 굉장히 빨리 개발을 했는데 그 빨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체에 대한 문제, 또 항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항공기가 날을 때 거기에 모든 전자장비가 제대로 이렇게 서로 호환이 잘 되고 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하고의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과제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항공기는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은 했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비행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과연 팔리겠느냐. 우리나라에서만 쓰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팔리겠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팔려야 돼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KF-21 같은 게 필요하냐.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사다 보니까 사실 바가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존심만 상할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속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투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전투기를 우리만 200대 갖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잘 팔리는 우리 비행기가 있죠. 그죠? T-50 또 FA-50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공기의 성공 모델을 잘 봐서 그 모델을 계속 많이 팔고 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스텔스기 KF-21도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완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35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브랜드의 KF-21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KF-21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텔스기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전환해서 F-35를 지금 더 산다고 하는데 과연 F-35를 더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15 최신형을 스트라이크 이글을 더 사가지고 15 스트라이크 이글은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투기가 더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군이 450대라는 숫자의 고정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근데 10년 전의 전투기하고 지금 전투기하고 성능이 워낙 좋아서 20년, 30년 전의 전투기 10대하고 지금 전투기 1대하고 성능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해놓은 400대가 필요할까요? 200대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수의 문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대수는 줄이고 조종사 숫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2,000명이고 3,000명이고 하는데 지금 조종사가 되면 15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만 근무를 시키고 민간 항공으로 가라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신 한 달에 하루고 이틀이고 와서 전투기 조종을 해서 그 기량을 유지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전투기는 수입해서 들여와도 되잖아요. 조종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000 몇 명의 조종사를 갖고 있는데 한 3,000명 정도 양성해 놨다가 민간 항공 가서 민항기 운영하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전투기 조종해서 예비군처럼 유지했다가 유사시가 되면 벌떼같이 들어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투기 조종사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투기 숫자는 좀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조종사 숫자는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좀 증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15년씩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면 동계급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우리 공군이 새 시대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군 전력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세계 최상위급의 조종사들이고 전투기도 옛날 전투기들을 빼면은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투기 뜨고 또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비사들, 그 다음에 관제사들, 비행장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비병력 이런 게 우리는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투기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느냐,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 조종사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수 인력들. 정비하는 사람, 기상을 판단해주는 사람, 표적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어느 표적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때릴 건가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탄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미사일이라든지 유도 방식, 유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탄약을 양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투기가 1000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탄약이 10발밖에 없으면. 거꾸로 전투기는 10대가 있더라도 탄약이 1000발이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기 조종사도 중요하지만 무인기 조종수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조종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조종수라고 그러던가 뭐 용어가 틀려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기 조종을 또 합니다. 상호 호환이에요. 그래서 무인기 조종수를 조종사라고 하고 유무인기가 같이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져야지, 조종사는 뭐 조종사고 무인기 하는 사람은 조종수라고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조종사를 예우를 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종사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방공망을 해치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즉 창끝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현대전은 조종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조종사들도 빨간 마우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국 공군, 방산 등 전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만들면, 특히 군대 무기는 군에서 써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지 않으면 이 돈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군이라는 게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반드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요한 건데, 이게 뭐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이 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게 나올 때가 되면 이미 구닥다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고, 또 이제 국산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였으니까. 그러면 이미 남들은 하고 있는데 합작을 하든가 아니면 사와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살 때도 제가 보면은 아주 얌체같이 사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봐도 한 500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사겠다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팔겠어요? 그 뻔한데, 한 대 사가지고 분해해서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 외국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좋다, 이거 여러분들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무기의 우선순위라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 돈을 받고 필요 없는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겁이 나서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괜히 건드렸다가 박살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군화도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을 만들어서 누구를 선정하면 특혜를 줬다고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처벌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또 아동 갖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냥 무슨 뭐 사기나 이런 거에 준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해서 무기징역, 사형, 다시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3대가 하여간 경제적으로 망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잘못 판단해서 무기가 잘못됐다, 그런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방산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가더라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 대비를 위한 필수 생존 키트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3일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기간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먹는 약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일주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될 것이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니까 뭐 한 일주일치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제 품목을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개인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물입니다. 물.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1.5리터 이런 게 3개 정도가 하루치예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3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주일치면 더 좋지만 일단 3일치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 9개짜리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집안에 식구가 4명이다. 그럼 그렇게 4개 정도가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불이 나거나 하면은 뭐 금방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게 순식간에 번지고, 특히 이제 전기가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은 통신이 돼야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 중계소가 불탄다든지 이렇게 돼서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 달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 라디오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비상에 대비해서는 라디오가 어떤 라디오가 필요하냐면 돌리는 라디오가 있어요. 배터리만으로도 쓰지만 돌리면은 이게 충전이 돼가지고 이 배터리 없이도 전기가 공급이 돼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라디오를 갖고 있으면 그 라디오를 돌림으로 해서 프레시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자기 전화기를 충전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정도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도구들인데, 응급처치라는 거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기까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 다치게 되면은 골절,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날 수도 있고 몸 안으로 날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몸 안에 나는 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는 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제 뭐 1.5리터 얘기했는데 1.5리터만큼의 피를 쏟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쇼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가 만약에 피가 많이 난다. 콸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10분 15분 이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싹 묶는다든지 또는 묶어놓고 이 상처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를 꼬매잖아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테이프를 제가 권하는데, 이 청테이프가 쓸모가 많습니다. 옷이 찢어졌을 때도 쓸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상처를 일단 봉합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해서 굳이 집에 갖고 있어야 될 거는 청테이프 정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 집에는 청테이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테이프가 접착력이 좋고 띄기는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가위로 잘라내니까. 그런데 하여튼 비상시에 피가 빨리 멎고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뛸 때는 좀 힘들지만 그 접착력을 위해서인 거고, 그다음에 이 청테이프가 상처 보호도 상처 보호지만 그 외에 쓸모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지를 묶어서 또 이런 데를 묶어서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데, 우리가 무슨 뭐 가스라든지 뭐 오염이 뭐 막 연기가 난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몸을 보호하고 그럴 때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 외에도 창문 같은 것이 덜 파손될 수 있도록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런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요?
지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선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고가 있냐 없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아파트가 됐던 빌라가 됐던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됐던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렌이 그치고 라디오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들어야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상상태가 그쳤다 그러면 각자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민방위에 속하는 분들은 민방위 소집에 응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상사태에 맞게 국가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국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다 보니까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평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월 옛날에는 방공훈련도 했고 비상훈련도 했는데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훈련들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갖고 해야 되고 관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기 시에 대처하기가 불필요하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 대비 훈련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전쟁이 발생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하고 북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북한은 뭐 군대가 100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북한 전 인민이 군대라서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다행히도 지금 북한이 자기 자체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도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걔네들이 조금만 이제 좀 여건이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과 무기 체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북한을 먼저 공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해올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그 방어를 잘 해서 최대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에서도 보셨지만 모멘텀을 잃게 됩니다. 공자가. 우리가 먼저 공격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모멘텀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반격을 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겠다 하는 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고 그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2가 집중돼 있어서 상대방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을 어떻게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이게 우리 군인들이 늘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자체 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조건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이라는 동맹 국가랑 잘 협조를 해서 잘 설득을 해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미국과의 동맹을 핵무기하고 맞바꾼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고 한다거나 뭐 동맹을 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핵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억제 수단이지 전투 수단은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은 한쪽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한쪽은 핵무기가 없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쪽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지만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핵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거는 그 쓰임이 따로 있어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물론 작은 핵무기들이 있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핵무기라는 것은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상 딱 2번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갖는다 그래도 우리가 현재 50만, 40만 유지하고 있는 이 군대는 줄어들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국방비가 아마 2배 정도로 늘어나야 될 거예요. 핵무기가 있으니까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유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기술적인 거는 얘기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핵무기를 만들면 이 안에 있는 핵물질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감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아마 저거 유지하는 데 돈 꽤나 들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거를 잘 알아서 국방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연관이 되는데 현대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와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랑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과학화된 군대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둘째 그러면 서러운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지금 군대를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남성이 36개월, 여성이 24개월인데 그걸 32개월하고 20개월인가로 줄였다가 지금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성이 18개월인데 이거를 다시 24개월로 늘리고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군복무 기간 다시 늘리고 또 여성들에게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에 대한 것을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체적인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장에 가까이 가거나 이런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미국하고 어그러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군대가 줄어들 거다. 국방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모병제로 갈 수 있고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핵무기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라기보다는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 거예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보증 쓰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한미군 28,500명이 그 상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보다 줄어들게 되면 미국이 우리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걸로 보고 있고 늘어나면 더 늘어난 걸로 보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꼭 볼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지금 28,500인데 그것이 5만 명이 됐다고 2배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미국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한미군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근무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고 그게 주 임무이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국이 여기에 묶여있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묶여있는 군인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대를 보내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다 라고 넓게 해석을 해주면 미군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겠죠.
여기에 더 많은 미군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1차적으로 지키는데 더 많은 병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여기서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한미군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해도 다른 데에 막 미군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여기서 딴 데서 전쟁이니까 나는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전쟁 났을 때 주한미군은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좋지 못한 결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선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런 성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한미군이 과거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하자마자 6개월 만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노이로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그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야 되는 길은 훈련을 좀 더 실전적으로 하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결국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선 전쟁 억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본적인 국방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미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내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주한미군을 뺀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보다 수십 배를 더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를 더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는 좀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 속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국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고 일본도 자기가 자기 몫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만도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자기 몫을 해야 우리가 도와줄 의미가 있지 자기는 자기 몫을 안 하고 우리가 한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하는 기간보다 길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군은 여기 와서 24개월을 근무하는데 우리나라 젊은 병사는 18개월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쁘다라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GDP의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2%라고 그랬다가 3%라고 지금 5%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올린다, 3배 올린다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 방위비 분담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카투사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카투사가 많을 때는 한 12,000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3,000명이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카투사를 넣자. 카투사 한 명의 1년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6, 7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면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미군의 훈련 방식을 따르고 미군들하고 상호 훈련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카투사 개념은 병사뿐만 아니라 특히 그 부사관들을 많이 늘림으로 해서 미군의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터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록 방위 분담금이 우리로서는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게 많은 이런 항목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것을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하면 오히려 미군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더 많이 주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십수년 동안 빠져나오겠다고 합의는 해놓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 있어요. 한 5, 6천 명, 10,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둔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범죄를 갖고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한미군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한미군이 싫으면 국방비도 더 늘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서 글로벌 차원의 기동성 확보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도 초반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만을 위해서 있는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또한 이들은 어디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미군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주 임무를 갖고 있지만 다른 데에도 운영될 수 있는데 갈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래서 과거에 주한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때 전투기를 더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걸 옵셋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즉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이 이들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다른 데에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면 한국도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이지만 오히려 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심이지만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결심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A라는 정치인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B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맞는 내 생각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인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찍는 게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인데 사실 여태까지 우리 정치에서는 경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많고 쓸데없는 거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안보에 대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한미군 또 인도 태평양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뭘로 할 것이냐 분명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결정들을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울도 다 됐고 새로운 봄, 희망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희망을 갖고 또 지금 그동안 토의됐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각자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